어, 일단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생각한 건데 너무 약간 광범위한 이야기라서 제가 안 보고 하면 약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좀 보고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 오늘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제가 정한 게 가난한 사람이 왜 더 가난해질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저번 달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또 논리적인 비약이 좀 심해요. 너무 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상세히 하면 한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그냥 큰 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 제가 이렇게 빨리 할 생각 없었는데 예적금을 예적금 하고 계신 분? 예적금 안 하고 계시는가요? 다들 하고 있죠? 이제 저도 하고 있긴 한데 어, 돈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예적금이잖아요. 근데 예적금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할게요. 어, 예적금이 이제 여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1965년도에 30%를 줬어요. 저게 이제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었을 정도. 그 다음에 1978년에 20%, 이제 저게 20%대 마지막 예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전까지 이제 물가가 13%가 매년 올랐어요. 그러고 심할 때는 30% 가량이 올랐거든요. 감이 오세요? 거의 뭐 물가가 매년 10 몇 퍼센트씩 올랐었는데 그랬으니까 이제 저때 저렇게 줬던 거겠죠. 근데 실제로 사실 액수는 커지는데 20% 30% 주니까 액수는 커지는데 돈의 가치가 커지진 않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100만 원이 내년에는 113만 원이 되는데 옛날 그 작년에 100만 원이랑 똑같아요.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다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66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너무 옛날 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 이게 이제 10년도부터 20년도까지를 적어놓은 건데 저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010년도에 100만 원이 얼마냐? 다음이요. 다음이요. 2020년도에 100만 원이 2010년도에 82만 5,187원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핸드폰을 제가 129만 원인가 샀거든요. 근데 요거를 샀을 때랑 그 2010년에 제가 갤럭시 노트 샀을 때랑 가격이 사실상 똑같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적금만 든다. 그러면은 보통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잡거든요. 이유를. 그러니까 사실상 돈이 액수는 올라가는데 돈이 사라진다. 증발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이요. 어, 근데 이제 물가가 반영되는 시간차가 있으니까 이제 이 이때가 65년도부터 80년도죠. 이제 제조업만 따진 건데 GDP가 엄청나게 상승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대출 20% 30% 이자 내고도 사업하면은 그냥 크게 벌 수 있었던 그때 시절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그냥 사업을 하고 없으면은 이제 예금 적금해가지고 현물화하는 거죠. 부동산을 산다던가 뭐 주식을 산다던가 그냥 뭐 그랬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더 경제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돈을 엄청나게 수월하게 벌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경제가 엄청 활성화돼서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 근데 이제 그거를 돈을 이제 예금 적금을 해가지고 모은 걸로 뭘 해야 되냐? 현물화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한번 올라왔었던 글인데 14년 장기 투자의 결과라는 내용이에요. 다음이요. 아, 여기 보시면은 삼성 SDS라는 주식에다가 넣었는데 수익률이 49,000%예요. 그러니까 5만 원 넣어가지고 2,500만 원이 됐어요. 14년 만에.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용했던 거는 2007년에 이제 초등학생 때 전교 1등 기념으로 아빠가 5만 원을 넣어줬대요. 잊고 살았다가 약 500개가 불어서 5만 원만 더 넣어주지 하는 뭐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안 보이실 텐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009년대가 5억 5천만 원대예요. 평균 가격이. 근데 21년 기준으로 10억 2천만 원이 되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현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사실상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되죠.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금 적금으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이 점점 액수는 불어나는데 점점 사라져요. 하늘로. 뭐 알지 못하게 액수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돈이 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가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못 사. 왜? 돈이 계속 날아갔으니까. 사실상 현실 가치랑 그 현금 가치랑은 다르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뭔가를 사야 된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현물로 만들어서 사야 된다. 안 그러면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다음이요. 그래서 가난 끊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많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다음이요. 사업이요. 그 다음에 투자요. 그 다음에 운이죠. 그러니까 사업은 말 그대로 내가 플러스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이 상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돈을 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곱하기예요. 주식은 이제 사면은 퍼센트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는 곱하기. 그다음에 운은 이거 이제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나온 건데 아무런 추가 비용 그러니까 사건이나 질병, 사고 등등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운에 기대 가지고 내가 모은 돈이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간 그런 것을 기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우리 삶은 그렇게 순탄치 않죠. 그래서 어 이게 사실상 삼성 임원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삶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제 선택지는 두 개겠죠. 웬만해서는 사업이랑 투자. 그래서 다음이요. 이 루트를 굳이 짠다면은 추가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추가 수익을 만드는 루트는 첫 번째는 노동 수익이에요. 당연하겠죠. 뭐 여기서 이제 금수저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노동 수익으로 일단 기본적인 내 생활비, 그 다음에 저축할 돈, 뭐 그런 것들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 수입을 가지고 그다음에요. 더 큰 플러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곱하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투자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일단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요. 실전으로 가야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든가 투자를 하든가 실전을 해보겠죠. 다음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수익이 날 거예요. 수익이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근데 마이너스가 났으면 이제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어떻게 더 잘 할 것이냐 그걸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 시작할 때 막 몰빵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이러면은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좀 해야겠죠. 다음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느냐 그 정도 수준 차이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수익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그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익이 점점 커지다가 노동 수익보다 자동 수익이 커지는 순간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이요. 다음이요. 비근로 소득이 541만 원 이상. 이게 2020년 기준이니까 아마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한 545만 원 정도? 550만 원 정도가 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돈이 월에 540만 원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 자유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540만 원 가지고 경제적 자유가 오냐라는 거는 비근로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노동을 하든 간에 뭔가 어떤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월세라던가 주식 배당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비근로소득이 540만 원이 넘어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가 온다. 라는 거예요. 다음. 그때부터 이제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돈 걱정이 없어요. 다음이요. 속도는 누구나 달라요. 그 뭐 모세는 80세고 바울은 40세고 요셉은 30세고 다윗은 17세고 뭐 비교할 거는 이제 어제 나밖에 없는 거죠.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이죠. 다음이요. 아, 이분이 하신 말 중에서 좀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이요. 좀 길어요. 제가 읊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이야기하고 작은 사업을 이야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이야기하고 큰 사업을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제안하면 경험이 없다고 변명하며 전통적인 사업에 대해 제안하면 경쟁이 치열하다고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말하면 다단계라고 몰아가며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말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전문가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기를 좋아하고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한테 물어보는 것을 즐기며 대학교 교수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라는 이야기예요. 어,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변명해요. 항상 핑계대고요. 마인드가 가난해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평불명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어, 제가 싫어하는 거는 일단 별개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부터 뭔가 발전이 있든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다리다가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